이제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33강에 있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자. 생태계라는 건 뭐냐? 생태계란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우리가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덕이, 유정이, 홍준이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 이런 애들을 다 뭐라 그래? 개체라고 하죠. 뭐 산에 가서 얼룩말이 있어. 얼룩말 한 개 이런 것들을 개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얼룩말들이 갔는데 얼룩말 엄마도 있고 얼룩말 아빠도 있고 얼룩말 삼촌도 있어. 얼룩말 이렇게 집단이 나오지. 개체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야. 일정한 지역에서 밑줄 같은 종이어야지 개체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사슴하고 걔 누구요? 얼룩말은 개체군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따로따로 개체군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얼룩말도 살고 사슴도 살고 곰도 살고 여러 가지가 같이 살고 있어. 한 지역.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개체군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집단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군집들이 모여져 있는 곳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생태계에는 비생물적인 요소와 생물적인 요소가 있는데 비생물적인 요소들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빛, 온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물적인 요소들을 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생산자는 보통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생물이어야 합니다. 그럼 양분을 어떻게 만들어? 배웠잖아. 광합성을 통해 만들잖아. 그쵸?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소비자, 그것을 먹는 애들. 분해자, 걔네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분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분해자의 종류가 되겠죠. 됐습니까? 3번 별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생태계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생물적인 요소들과 이렇게 생태계가 있으면 여기는 생물적인 요소야. 여기는 그럼 비생물적인 요소겠죠. 이해갔어? 그러면 비생물적인 요소가 빛, 뭐 온도, 땡땡땡, 뭐 물 이런 것들이겠지? 이런 것들이 생물적인 요소에게 영향을 줄 거야.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대기 중에. 빛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 그걸 가지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돼. 이거는 빛과 이산화탄소가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럼 거꾸로 식물이 광합성을 했더니만 무슨 기체가 나왔어? 산소가 나왔지. 그 산소를 어디로 돌려줘 다시? 대기로 돌려주잖아. 다시 환경으로 보내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작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겠죠. 요런 거 갖고 내신 문제 나오게 되는 거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생물적인 군집에서는 여러 개체군들이 있죠. 말, 사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개체군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이렇게. 이해갔어? 개체군들끼리 생물적 요소들끼리 작용하는 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뱃속에 뭐가 있어? 기생충이 있어. 그럼 기생충이 내 영양분을 막 빼먹지? 그럼 기생충도 생물이고 나도 생물이지. 우리 그들의 관계를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꿀벌이 꿀 딸라면 뭐가 필요해? 그 주변에. 꽃이 필요하지. 꽃과 꿀벌의 관계도 뭐가 되는 거야? 생물이니까 상호작용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작용이란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가을에 기온이 갑자기 낮아져. 야, 요즘에 기온이 갑자기 아직 안 낮아졌지. 그치? 언제 낮아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을 없이 그냥 다음 주 한 11월 첫 주 되면서 그냥 곤두박질 칠 것 같지 않니? 수능 되니까 막 그냥 영하 뭐 1도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온도가 떨어졌어. 그러면 뭐가 파괴돼? 엽록소가 파괴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단풍이 들죠.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이라고 본다. 이 얘기야. 그럼 반작용이란 생물이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건데 낙엽이 쌓여 분해가 되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됐어요? 흙에 지렁이가 있으면 좋은 흙이야, 나쁜 흙이야? 굉장히 비싼 흙이죠. 왜? 지렁이가 이렇게 다니면서 막 파주잖아요. 그럼 통기성이 좋아져서 산소가 많으니까 그 세균들이 많거든요. 근데 세균이라는 게 나쁜 세균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세균들도 있어요. 그런 세균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흙이 되는 거고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이런 것들은 반작용에 해당하겠다. 다음에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 3번? 안 쓰냐고 거기다가 상호작용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냐.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작용. 알겠어? 됐어? 그럼 상호작용에는 선생님 뭐가 있어요? 텃세도 있고요. 또 뭐 경쟁도 있고요. 또 기생도 있고요. 같이 살아가는 공생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서 이제 작용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빛과 생물. 빛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 빛의 세기.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있어.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이 적응한 양지식물이 잘 자라고 숲의 아래쪽에는 빛의 세기가 약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약한 빛에서 적응한 음지식물이 잘 자라가게 된다. 양엽과 음엽은 그래서 양지식물의 잎은 빛이 잘 오잖아요. 강한 빛이 오기 때문에 잎이 두꺼워도 잎 속 안에까지 빛 에너지를 공급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반면에 음엽은 음지식물의 잎은 얇고 널쩍해야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얇고 널쩍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요. 울타리 조직 광합성 하는 거야. 엽록소가 많이 있어가지고 광합성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이 발달되어 잎이 두꺼운 반면에 강한 빛을 받는 음엽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잎이 넓고 얇다. 이거야. 알겠니? 그럼 거기다 하나 그려볼까요? 뭘 그려볼 거냐면 X축은 빛의 색이요. Y축은 CO2 이용량이야. 그러면 CO2 이용량이 여기가 0이거든? 그럼 여기는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32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빛의 세기가 0일 때 CO2가 식물이 마이너스 이용량을 한대. 그럼 식물이 마이너스 이용량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 배출한다는 뜻이야. CO2를. 뭐 하면 배출하냐? 호흡하면 배출하죠. 그래서 0 밑에 마이너스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이고 플러스라는 것은 광합성이라는 뜻이야. 그럼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호흡량이 훨씬 더 광합성량보다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가 쭉쭉쭉쭉쭉 빛의 세기가 커지면 CO2 이용량이 플러스로 가. 호흡량보다는 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광합성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커지다가 어떻게 돼? 일정해지는 빛의 세기를 가지게 된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게 보통 식물인데 여기 빛의 세기를 볼 거야. A라는 빛의 세기. A라는 빛의 세기를 주면 외관상 보기에 CO2 이용량이 얼마가 되냐? 0이 되죠. 그럼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럴 수 없죠. 흡수도 하고 방출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왜 0일까?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어때야 돼? CO2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 같아서 그래. 그럼 CO2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이 빛의 세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보상점 이렇게 부를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 그럼 이 보상점에 빛만 준다면 겨우 호흡을 할 수 있을 만큼만 광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생존에 좀 불리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광합성의 세기가 그러면 빛의 세기가 커지면 점점 늘어나면서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이 훨씬 더 늘어났죠. 조금씩 더 늘어났죠.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커지다가 뭐해져? 일정해지는 빛의 세기가 있거든요. 여기 B. 됐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광포화점까지는 빛의 세기가 계속해서 커지면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하지만 광포화점 이상에서는 항상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에 점선을 쭈르르르르르르르 커서 여기 있지, 여기 1번. 이 1번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호흡량이야. 빛의 세기가 작든 크든 간에 호흡량은 다 똑같이 1만큼은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그러면 여기 2번. 여기부터 여기까지 2번. 이 2번은 뭐냐면 총광합성량이야. 총광합성을 해서 호흡량을 빼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총광합성량은 총 순수하게 광합성만으로 만들어내는 CO2의 이용량이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여기 3번. 그럼 여기 3번은 2번에서 1번 뺀 거지.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 뺀 거지. 이 2번을 우리가 뭐라 그래? 순광합성량. 이렇게 부를 거야. 이 순광합성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식물에 저장되어져 있는 에너지가 많겠죠. 그럼 나무가 크겠냐 안 크겠냐? 크겠지. 쭉쭉 크는 거지. 영양분이 많으니까. 알겠어? 근데 이러한 순광합성량이 작다면 클 수가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그러니까 짜리몽땅한 나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양지식물로 해서 그렸어. 양지식물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빛이 강한 곳에서 사는 거라고 했죠. 그럼 빛이 양악한 데서 사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음지식물이잖아? 그럼 음지식물을 그려볼게. 음지식물은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CO2 이용량 자체가 작아요. 양지식물보다. 광합성량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 얘기야. 이해 갔니? 이해 갔니? 그런데 이 양지식물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호흡량도 떨어져요. 우리가 추운 곳에 가면 우리가 호흡을 많이 안 하거든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CO2 이용량 자체가 다 작아요. 이렇게. 얘는 음지식물이야. 그럼 음지식물의 보상점, 음지식물의 광포화점 이렇게 돼. 그러면 음지식물은 보상점이 양지식물보다 작고 광포화점도 어때? 작죠? 이겼어? 그래서 더 적은 빛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광합성량 자체도 작기 때문에 양지식물이 같은 빛의 세기를 줬을 땐 더 잘 큰다. 알겠냐? 요거 써서 정리하시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이제 빛과 파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빛의 파장. 여기 좀 써놨죠? 빛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진동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배워봤죠? 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람다분의 C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람다가 파장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커 빛이. 그러면 투과력이 되게 좋아. 그 대신 파장이 짧아. 이해갔어요? 파장이 짧고 무슨 색 빛을 나타내? 파랑색 빛을 나타내. 이해갔습니까? 다음에 에너지가 작대. 이해갔어요?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이 어때? 길지. 그 대신 진동수가 작은 거야. 그 대신 에너지가 작으니까 투과를 잘하겠어? 못하겠어? 못하는 거야. 그럼 빛 에너지를 줬을 때 Y축이 수심이야. 수심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갈 때 에너지가 E1이 크겠어? E2가 크겠어? 밑으로 내려가려면 E2가 E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그러면
얕은 물에 있는 식물, 생물, 조류, 일, 플랑크톤 같은 것들을 보면 얘는 에너지가 작은 빛을 이용해서 뭐래? 광합성을 하든지 뭘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가 작은 빛이니까 무슨 색 빛을 이용한다는 거야? 붉은 계열의 빛을 흡수한다 이거야. 그럼 지가 흡수한 빛은 나한테 보여? 안 보이죠? 이겼어? 야, 얘가 왜 깜장으로 보여? 모든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어서 깜장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자신이 흡수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에어컨 틀어줘? 괜찮아? 그러면 에너지가 작은 빛이기 때문에 붉은 계열의 빛을 다 쓴 거야. 다 흡수를 한 거야. 그럼 내 눈에는 붉은 계열의 빛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지? 안 흡수한 색깔을 볼 거 아니야? 보통 붉은 계열의 빛을 흡수했으면 그거의 보색이 청색이거든요. 초록색.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청록색 빛을 반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용하지 못하는 청록색 빛을 내 눈으로 이렇게 반사를 해주겠네? 그럼 우리는 이 풀을 무슨 색으로 보겠어? 청록색으로 보겠지? 그래서 얕은 물에는 뭐가 있게 되는 거야? 녹조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끼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깊은 물까지 가려면 생물 3을 한번 볼까요? 이 생물 3. 수심이 엄청 깊으니까 에너지가 엄청 크죠? 그러면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이 짧은 빛이 올 거 아니야. 파랑을 흡수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겼어? 파랑을 흡수하면 얘네들은 파랑을 흡수했으니까 내 눈에 파랑이 와 안 와? 안 오잖아. 반사한 색만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푸른 계열의 붉은 계열의 반대. 파랑을 흡수했으니까 붉은 계열의 빛을 반사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걸 반사하는 거야. 파랑을 흡수했으면 파랑의 반대에 있는 빨간 계열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홍조류. 대표적인 얘가 뭐야? 김. 그래서 김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해녀들이 가서 이렇게 김 따오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은요, 선생님? 중간은 갈조류래요. 이제 뭐 중간 빛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갈조류, 다시마 같은 거. 이겼어요? 이렇게 뭐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이 색깔이 미역은 어디겠어요? 여기 녹조류에 속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그 이유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투과력하고 관련이 있다. 아시겠어? 됐어? 다음에 이제 일조시간.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는데요.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을 보면 장일식물은 붓고 시금치처럼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날이 길어져야 돼. 단일식물은 국화처럼 그 해 있는 시간이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가을에 꽃이 피는 애들. 그럼 옆에 보세요. 왼쪽은 단일식물이고 오른쪽은 무슨 식물이야? 장일식물이지? 이해갔어? 그러면 첫 번째를 보세요. 첫 번째 봤어요? 식물의 개화와 일조시간 옆에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러면 거기 점선으로 이렇게 된 게 한계암기라는 뜻이야. 한계암기. 이해갔니? 그러면 식물의 개화는 지속적인 암기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는 한계암기보다 단일식물은 뭐가 짧아? 암기의 길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왼쪽으로 보는 거야. 단일만. 단일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해가 짧아야 되는 거라 그랬어. 이겼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계야. 여기가 암기야. 요쪽 식물 봐. 단일. 그러면 얘는 단일이라는 것은 이 밝은 부분 있지? 이게 짧아야 되지. 그럼 이때는 밝은 부분이 훨씬 더 길잖아. 첫 번째 그림이 이게 낮이 길잖아. 이게 낮이고 이게 밤이잖아. 자, 단일 식물이라는 것은 해가 있는 시간이 짧아야 꽃이 핀단 말이야. 이겼어? 그러면 해가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건 밤이 길어야지 꽃이 핀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꽃이 피겠어? 안 피겠어? 안 피겠지? 이겼어? 다음에 이 짝은 여기에 가 있어. 낮이 밤이 되게 길잖아. 그럼 이때는 꽃이 피겠어? 안 피겠어? 피겠지? 됐어? 근데 여기에는 밤이 길어. 근데 꽃이 안 펴. 왜 안 피냐? 중간에 뭘 줬어 이렇게.
빛을 짧게 줬지. 연속적으로 암기가 지속돼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암기가 지속됐어 안 됐어? 안 되면 꽃이 안 핀다 이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단일 식물이 꽃을 피려면 중요한 게 뭐야? 밤의 길이가 길어야 돼. 그치? 밤이 길어져야 돼. 낮이 짧아져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낮이 어떻게 짧아져야 돼? 연속적으로 짧아져야 돼. 밤이 연속적으로 길어야 되는 거야. 중간에 빛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여기는 장일이야. 여기는 장일이래. 그 어떤 애들이야, 얘는? 여기는. 낮이 길어야 꽃이 피겠지? 얘는 낮이 기니까 꽃이 필 거 아니야. 얘는 꽃이 피겠어, 안 피겠어? 안 피겠지? 요때는 핀다 이거야. 이겼어? 얘는 낮의 길이가 실제 꽃 피는 것보다 짧더라도 암기 시간에 빛을 조금이라도 주면 필 수 있다. 이게 특징이야. 알겠습니까? 얘는 연속된 암기 속에 빛을 주면 무조건 그냥 낮이라고 인식을 해버리나 봐요. 이해 갔니? 아는 거야? 메이비 하지 말고. 다음에 거기 꾀꼬리나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고 송어와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한대요. 그리고 이게 암탉이 새벽만 되면 꽃기어 울잖아. 왜 우는겨? 알 낳느라고 우는 거잖아. 그 일조가 되면 그 해가 뜨게 되면 알을 낳는 특징이 있는 거죠. 산란을 하는. 이것도 암탉의 특징인 거야. 그런 것들이.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온도 있죠. 온도 볼게요. 이제 온도와 생물은 온도에 의해서 동물이나 식물이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걸 보려고 그래. 개구리, 곰 등은 추운 겨울이 오면 뭘 자? 겨울잠. 야,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원인과 곰이 겨울잠을 자는 원인은 틀려. 개구리가 자는 이유는 왜 그럴까? 개구리는 뭐야? 양서류죠. 정원이야, 변온이야? 변온이죠. 그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야. 뱀도 마찬가지야, 파충류. 곰은 뭐지? 포유류지. 걔는 정원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추워도 온도가 변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왜 잘까? 먹을 게 없잖아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적합한 온도 지역으로 이동한다. 기러기 이렇게 막 가을철 되면 이렇게 남쪽으로 막 가잖아요. 그쵸? 북쪽으로 가나? 아무튼 어디론가 가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북극여우는 몸집이 커. 왜? 몸집이 크다는 건 밑줄 치고 표면적이 작아진다라고 쓰세요. 표면적이 작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겉에 면적이 작아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 있는 애들은 열을 많이 방출해, 조금 방출해. 조금 방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추우니까. 추워 죽겠는데 열을 많이 방출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몸집을 크게 해서 표면적은 줄이는 거야. 몸집이 클 때는 단위 부피당의 표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실제 겉에 면적이 늘어나지만 부피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위 부피,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표면적은 줄어듭니다. 되셨죠? 그 대신 사막여우는 얘들아 너무 덥잖아. 그럼 열을 많이 뭐 해야 되겠어? 방출해야 되겠지. 그럼 표면적이 커지려면 단위 부피당의 표면적이 커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를 작게 만드는 거야. 또 몸의 말단 부위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될까? 커져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적응하면서 이제 자연 선택된 애들이 지금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됐습니까? 아는 거야? 기준이 아는 거야? 정신 차려. 그 다음에 그럼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 열 방출이 적지만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잘 방출하게 된다. 표면적을 크게 하는 거다 이거야. 식물이 온도에 적응한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온도를 유지하고요.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려서 이제 표면적을 줄이는 거죠. 열 발산 면적을 줄이는 거야. 다음에 상록수는 그 솔잎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계속 초록색이죠. 근데 추운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얼 거 아니야. 근데 얼지 않죠. 그 이유는 자신에게 저장되어 있던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요. 포도당으로 바꿔서 그 나무 그 세포 하나하나에다 포도당을 막 넣어줘요. 그럼 농도가 진해졌지.
포도당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농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은 농도가 높잖아. 얼어 안 얼어? 추운 겨울에 안 얼죠. 마찬가지로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서 어는 점을 낮춰주는 거야. 그래서 식물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 거다. 알겠습니까? 농도가 높으면 어는 점이 낮아져서 쉽게 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물과 생물을 보시면 물에 의해서 생물들이 적응한 얘들을 보는 거야.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거고요.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해 준대요. 곤충은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사막에 사는 낙타는 농도가 아주 진한 오줌을 배설을 하기 때문에 수분량을 줄여준답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고, 식물이 적응한 것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선인장은 뭐가 잎이 뭘로 바뀌었어? 가시로 바뀌어서 표면적을 줄인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물에 사는 애들은 뿌리가 발달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물에 이렇게 사는 애들은 거의 불의 옥장 떠다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으면 숨 쉬어야 되잖아, 물속에서도. 그래서 통기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 이런 것들도 이제 식물들이 생태계 그 어떤 환경에 적응한 예들을 볼 수 있고요. 토양과 생물을 보면 공기를 많이 포함한 토양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공기를 적게 포함한 토양은 현기성 세균이 살아가기에 적합해서, 이게 흙 냄새를 맡았을 때 흙 냄새가 좋은 데가 있고 막 썩은 냄새 나는 데가 있잖아요. 썩은 냄새 나는 데는 보통 현기성 세균이 많은 거고요. 그럼 좋지 않은 흙이고, 호기성 세균은 냄새가 나지 않죠. 뭐 이런 것들, 산소가 충분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럼 이제 호기성 세균이 많은 흙이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 지렁이 사다 넣어. 지렁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뭘 많이 해줘? 산소가 들어가는 양을 늘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호기성 세균의 양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공기는 뭐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9번, 169번 풀어보시고, 169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자 얘들아. 생태계 평형을 볼게요. 먹이 사슬이 뭔가를 보자.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밑줄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먹이 사슬은 라인 하나로 기준화 쭉 있는 거지. 풀을 토끼가 먹고, 토끼를 쪽제비가 먹고, 쪽제비를 독수리가 먹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라인 그 선 하나로 쭉 있는 걸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얽혀 있을 수 있죠. 생태계 안에서는. 이런 걸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거기다 안 채우냐? 채웠어? 그럼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물처럼 나타나는 걸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보자. 나무는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고요. 나비에. 그 다음 나비를 거미가 먹고요. 그 다음에 거미를 꿩이 먹고 최종 소비자 수리부엉이가 또 먹나 봐요. 거기 뱀 보세요. 뱀은 쥐를 먹고 개구리 먹어서 뱀이 됐죠. 뱀은 쥐를 직접 먹을 수도 있고 또 개구리를 먹을 수도 있으며 또 뭐 이런 거네. 그래서 2차 소비자이면서 3차 소비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뱀이 사라지면 보자. 뱀이 없어. 뱀을 누가 먹어? 쪽제비가 먹는데 뱀이 사라지면 쪽제비가 일시적으로 그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그쵸? 근데 쪽제비가 뱀이 없으면 없는 대로 딴 걸 또 먹고 살겠지. 그럼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별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개념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유기물의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 밑줄 치고, 유기물의 형태가 뭐야? 탄단지잖아. 탄단지. 이런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럼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그래서 별표 짱짱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유동 에너지의 양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겼어? 생각해봐. 빛 에너지라는 그 광대한 에너지를 식물이 다 받죠? 이겼어? 근데 식물은 자신이 크고 일부분을 뭐가 먹어? 토끼가 먹는데 토끼가 그 풀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눠 먹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하는 위로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은 작아지게 된다. 됐습니까? 다음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별표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갈 때 무슨 에너지의 형태로 빠져나가? 열에너지. 사용할 수 없는 열에너지. 그러면 생태계 안으로 에너지가 빵 하고 들어올 때 무슨 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들어오죠. 결국에 생태계 바깥을 나갈 때는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서 나가는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나간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게 되게 중요해. 야, 먹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물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 방향으로. 근데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생산자가 소비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흐름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죠. 결국에 무슨 에너지로 가? 열 에너지로 생태계 밖으로 나갔지. 걔가 생태계 안으로 다시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열 에너지는. 빛 에너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나가서 열 에너지가 되면 그 열 에너지가 생태계 안으로 다시 못 들어온다 이 얘기야. 알겠어요? 공기 중으로 가면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요? 됐어요? 우리가 호흡으로 지금 여기서 내 에너지가 나가고 있지. 이거 뭐 갖다 다 쓸 수 있어? 없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개념을 바꾸어서 말을 바꾸어서 시험 문제 오지선다형으로 내는겨. 알겠니? 그럼 생태 피라미드를 한번 살펴보면 먹이사슬에서 영양 단계가 속하는 생물의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감소하죠. 개체수가 줄어들으니까 생물량이라는 건 얘네들을 말려서 질량을 측정한 거야. 물 없이. 질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개체수가 적었으니까. 풀이 한 개의 질량은 작더라도 걔를 다 모아놓으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 이 얘기야. 양이 많아서. 그 다음에 에너지는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근데 하나 더 하자.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즉 적은 양의 에너지가 오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율이,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어? 이거 이해했지?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을 보면 생물종이 다양하여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데요.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단순하겠죠. 종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쪽제비가 뱀도 먹고 뭐 토끼도 먹고 먹어야 되는데 뱀만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종이 단순하고 특정 생물종이 사라지면 그 생물종을 먹고 사는 생물종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고 또 그 평형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어렵다. 이 얘기야. 그런데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특정 생물종이 사라져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대체품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평형이 거의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깨지더라도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겠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보면 생태계 안에서 환경이 변해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져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된다. 보자. 지금 평형 상태의 개체수가 있는데요.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대.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1차 소비자가 뭘 먹니? 생산자를 먹죠. 먹는 양이 늘어나니까 생산자의 양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2차 소비자는 먹을 게 많아졌잖아. 내가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로 인해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면서 생태계가 다시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환경 변화와 생태계를 보면
자연재해, 인간 활동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서 요거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냐면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이제 초원, 늑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늑대가 많아지니까 늑대가 많았었는지 늑대의 그 사냥을 허가했대요. 늑대의 사냥을 허가하면 늑대가 먹고 사는 사슴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뭐해? 늘어나죠. 그러면 생산자의 양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이해갔습니까? 생산자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이제 다시 없어지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다시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면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 보존을 위한 뭐 노력은 그냥 저번에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그 196번, 109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